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경제 논리를 벗어나 있고요.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정치권에 영향을 주지만 않는다면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 심지어는 이 기조를 더 강화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경제적인 논리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표만 안 떨어진다면 더 하여간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김사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이슈가 이제 공급 대책인데 공급 대책이 이제 12월에 나온다고 하다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 전에는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막 돌고 있는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그렇게 큰 기대는 좀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막 도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뭐 경마장을 옮긴다, 뭐 아니면 뭐 강남구청을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급 대책의 어느 정도 좀 그 파괴력 이런 거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당했고 너무 많이 이제 안 된다는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된다고 해도 이제 시장이 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도 항상 뭐 예를 들어 지금 그렇게 말 나오는 거 뭐 경마장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말 나오는 것도 정작 그게 하는 데에서 많은 그 협의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많겠죠. 쉽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용산 기지창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엄청나게 넓은 땅 완전 공터거든요. 근데 왜 못 짓고 있냐고요. 거기에다가. 그건 뭐냐면 협의할 내용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 의지가 없어도 못 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늘 봐왔기 때문에 이게 뭘 한다고 해서 야 금방 여기다 지어질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용산 정비창에다가 뭐 만세대를 넣는데 학교 없이 넣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이제 왜냐면 또 학교를 검토하는데 또 막 수년이 걸리니까 맞아요. 근데 또 학교 없이 만세대 넣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결국에 이번에 나오는 대책이라고 해도 어쨌든 뭐 최소 5년에서 한 7, 8년 뒤에나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당장은 그러면은 뭐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없어요.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뭐 이것도 뭐 찌라실 수도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은 뭐 700세대씩 짓게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좀 건축 규제를 풀어준다. 비아파트 쪽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전혀 해결이 안 되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은 아니 그런 걸 만들어주면은 누가 사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 다 지금 규제해 놓고 다 지금 찬밥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찬밥으로 다 몰아가고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도시형 생활주택 지면은 누가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차라리 임대사업자를 양성해가지고 다 그럼 임대사업 할 수 있게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도 엄청나게 또 핍박하는데 임대사업자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라고 엄청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해요 그거를? 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그 짓는 거를 이제 짓도록 해주겠다가 아니라 빌라 오피스텔이라든지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혜택을 먼저 규제 같은 걸 먼저 풀어주니까 다시 말해서 뭐 빌라 오피스텔은 주택수를 안 치겠다. 그럼 그런 건 얼마든지 사든지 말하든 취득세 중과를 안 하겠다. 이런 걸 먼저 해주고 나서 그리고 저 공급도 해주고 이런다든지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더 많이 짓겠다. 그러면 해결된다? 아 이거 어림없는 생각이죠. 사실. 사실 지금 누군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정부 말고는 없거든요. 정부나 아니면 뭐 기업형 임대 정도일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뭐 기업형 임대야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 임대나 뭐 공공으로 우리가 좀 최대한 짓겠다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다주택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공급을 해보려니까 그 길인 것 같은데 일로 가면은 공급이 잘 될까요? 글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대규모의 땅은 없는 거고 그런 거는 없는 거고 그냥 결국 지을 수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형태 이런 것밖에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로는 공급 양에 이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짓겠어요. 그 양들이.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시장에 필요한 만큼의 공급이 될 수가 없고 그런 식의 또 공공주택이라는 것이 또 지금 보통의 이제 4인 가족 또는 3인 가족 뭐 이 정도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많이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간의 공급을 좀 늘리는
되는 건 뭐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또 공언을 막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민간 쪽에서 좀 규제 완화 네. 이거는 최소한 올해 안에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까요? 그것도 역시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하는 추세를 계속 보면 일단 그러려면 또 재개발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뭐 이주비라든지 네. 이주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주비라든지 이런 대출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안 풀어주잖아요. 오히려 더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은 언뜻 잘못 생각하면 막 돈 벌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사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진짜 원주민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원주민들이 그대로 정착을 하려면 일단 이주비라든지 금융 조건들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갔다가 다시 그렇죠. 와야 되니까. 예, 그럴 수 있어야 되고 아니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냐면 추가 분담금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거를 갖다가 금융 조건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천천히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것들이 돼야지 원주민이 정착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원주민들께 갈등을 하는 거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우리는 추가 분담금 내고라도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돈 없는 사람은 미쳤어 내가 이거 주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금융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럼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이번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또 이제 지자체장을 뽑는 것이고 그럼 지자체장들이 결국에 또 인허가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또 예전처럼 막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합심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준다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좀 보시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경제 논리를 벗어나 있고요.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정치권에 영향을 주지만 않는다면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 그리고 오히려 또 심지어는 이 기조를 더 강화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경제적인 논리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표만 안 떨어진다면 더 하여간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지방선거가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방선거에서도 지금 여권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거다라고 일단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금 대책도 이번에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공급 대책도 나올 것 같지만 사실 또 하나 대책이 맨날 나오는 게 이제 대출 관련된 건데 대출을 늘릴 일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줄인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연초부터 막 뜨거운 동네들이 엄청 많고 상승세도 지금 강한데 이 분위기면은 과거처럼 또 대출을 또 조이는 글로 갈 거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어쨌든 계속 강화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강세장이 이전 강세장이랑은 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성질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의 강세장은 부자들이 주도하는 강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세장은 다 대중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강세장인데 지금 완전히 부자들이 주도하는 강세장이거든요. 주도하고 싶어서 주도한 게 아니라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부자들만 막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부자들이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점점 이제 뭐 중산층, 서민 이렇게 내려오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금 위주로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대출을 결국 조여봐야 중산층하고 서민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자들이 가격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할 수 있는 일 뭐밖에 없냐면 자꾸 눈높이를 낮추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출은 줄이니까 따라가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안 따라가자니 부자들이 가격을 선도해서 자꾸 가격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럼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눈높이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높이를 낮춰가면서 따라가는 그런 장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고가권에서 많이 비싸졌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약간 좀 메인이 되는 가격대들이 내려오고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과거같이 옛날에는 정말 뭐 동두천까지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그렇죠. 거대한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거냐 이런 거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거 같은 그런 풍선 효과가 막 전역으로 막 번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렇게 빠르게 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암만 해도 대중의 참여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낮거든요. 아무래도. 예, 그리고 대중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일단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금리도 높고. 예, 많이 눈높이를 낮추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시장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 팽창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여간 후퇴하는 일은 없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최소한 뭐 횡보거나 상승이거나 네, 그렇죠. 올해 대출 규제가 네. 더 강해진다는 거는 사실 뭐 기정사실로 좀 봐야 될 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 지금 대출을 네. 받으려고 하다가 네. 조금 기다려볼까? 조금만 좀 기다려보면 뭐 6월 달쯤에서 뭐 좀 하나 추가 규제나 어떤 거 나오면 잠깐 조정 오면 그때 사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그때 되면 또 대출이 줄어들까봐 또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근데 대출의 양은 그런 부분은 이미 많이 줄여놔서 더 추가적으로 줄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건 좀 정치적으로도 너무 이제 서민들을 건드리는 일이라서 너무 정치적으로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건드리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과거처럼 그러면 뭐 25억 이상은 대출 제로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고가권만 조금 그렇죠. 규제하거나 그러면은 결국에 정부가 말하는 메시지는 지금 그거잖아요. 1주택 실거주는 봐주고 나머지는 다 좀 뭐랄까 중과를 뭐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1주택자 실거주만 남아 있으면 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도 이제 정말 대중들이 오해하시거나 하셔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일단 중요한 거는 잘 생각해 보면 아는데 집값이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고가 주택에다가 세금을 많이 매긴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세주고 더 낮은 데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채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가장 자산이고 안전하게 오르는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팔아가지고 뭐 나는 이제 느지막하게 집도 하나 한 채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고 이러니까는 집이 이제 필요한 사람이 없을 거다. 그래서 그 집이 다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한 적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도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사실화 됐잖아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고령화된 사람들이 야 세금 무서우니까는 난 돈 없고 그러니까 이거 다 한다.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이미 한 채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그럼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월세를 주고라도 나갈 것이다. 그럼요. 아니 게다가 지금 뭐 전월세 완전 초강세잖아요. 전세 월세 없어서 난리인데 뭐 내놓으면 바로 나가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전월세를 주고 그리고 또 요새는 반전세도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반전세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잖아요. 근데 이젠 반전세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이 있어. 얼마 있어.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전세를 놓을 수도 없고 월세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전세를 놓으려면 앞에 선순위 있어서 안 되고 월세를 놓으려면 자기가 돈을 다 넣어야 되니까 안 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반전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전세하고 나머지 금액은 안전한 금액만 전세 보증금 받고 나머지는 월세 받고 이게 가능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집값이 뭐 20억이면 주택담보대출 5억 있는데 여기 이제 5억에 얼마짜리 전세가 들어오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또 이제 거기 대출 받아서 또 그럼요.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 돈 가지고는 진짜 만약에 고령이신 분들의 입장으로 가면 예를 들어 5억만 보증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떨어진 데 가서 사면 얼마든지 여유롭게 살거든요. 심지어 그런 데서 월세를 산다고 해도 얼마든지 여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선택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1주택자를 강조하고 실거주를 강조하는 순간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전월세 시장 쪽에 더 압박감이 더 강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올 한 해는 그러면 전월세 쪽은 뭐 상당히 안 좋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는 대규모 공급밖에 없는데 항상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푼다고 해서 집값 잡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 오히려 더 그게 가격을 더 리딩해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다.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여태까지 계속 몰고 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뭐 공급이 더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또 투기 세력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뭐 이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또 한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런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냐면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취득세 풀어줘야 된다라는 걸 옛날부터 계속 많이 주장했는데 취득세 풀어주면 정부가 염려하는 투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가격이 점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이렇게 규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문제보다는 더 낫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최소한 취득세 뭐 중과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뭐 말씀하신 빌라든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뭐 이런 것들을 살 거고 그걸 그렇죠. 사야 또 이제 전월세가 공급이 되는 건데 그럼요. 지금 보니까 뭐 빌라 쪽은 한 70~80%가 공급량이 줄었습니다. 그쪽도. 그럼요. 네, 도시형 생활주택도 뭐 거의 전멸 수준이고. 네, 예. 그러면 도대체 신축은 어디서 구하냐? 아파트도 없고 빌라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오피스텔도 지금 안 지어지는데. 그럼요.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로 보세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정치권에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의 해결책이 진짜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책이 없게 만든 거는 정부 잘못은 아니고 이 시장의 잘못 또는 그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 또는 고가 주택을 계속 또 사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 쪽으로 자꾸 밀어가는 거고 정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여간 타격을 주기 위한 정의의 사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걸 또 대중이 받아들인다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계속.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거는 지금 공급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힘든 상황이지만 언젠간 우리가 해결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봐.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건 사람들이 참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전월세가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과거에도 보면 항상 전월세가 그렇습니다. 폭등할 때 막 난리가 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지지율이 막 폭락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예. 근데 전월세를 못 잡으면 네. 이건 정권에도 엄청난 타격일 텐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면 전월세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바로 그겁니다. 저도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순식간에 그 정치권도 그걸 잘 알고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러는데 민심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순식간에 돌아서는 거잖아요. 예, 순식간에 돌아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말씀하신 것대로 정말 그 순식간에 돌아서는 그 포인트는 전월세를 몸으로 느낄 때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이게 모든 대중이 동시에 그걸 또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기에는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어렵든 뭐랬든 하여간 구했어. 그럼 무조건 4년은 버티는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막 남이 막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뭐 아직 3년 남았어. 우리는 뭐 아직 2년 남았어.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 뭔가 이렇게 대중의 생각들 이 응집되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지금은. 근데 언젠가 그게 맞아 떨어졌다. 이러면 이제 정치권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